안녕하십니까. 언더테이커 팀 팀장 정승민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사회 영인성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회 영인성 필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입법 결정과 국민투표, 그리고 어떤 대중적인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협상 타결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이를 통해 나오는 그 통과된 것들은 처분부지의 선정, 그리고 연관된 당사자들이 이렇게 참고 보는 그런 자세들을 취하는 것이나 또는 잘못된 과정이나 형편없는 기술 분석을 향한 반대 등 어떤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정부들은 동의 기반 부지 선정 과정을 만들고 있어요. 동의 기반. 아까 그 미국 사례 얘기할 때 그 오바마 정부가 동의 기반을 한다고 했죠. 자, 이 또한 누가 동의를 하고 어떻게 동의가 인정이 되었으며 또 어떤 부분에서 동의가 도출되었는지에 따라 당연히 여러 형태를 지니게 되겠죠. 이런 동의 기반 과정으로 몇몇 국가들에서 부지가 선정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그 국가들이 바라던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비록 한 가지 필터를 통한 통과가 대부분의 이제 다른 필터를 통한 통과랑 이제 좀 독립적으로 이제 묘사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지만 어떤 관점에서 이들은 또 상호 의존적입니다. 상호 의존성이 있다는 거예요. 처분 구상의 간단함과 사회 용인성, 그리고 이제 가능한 부지들이 필터를 통과하는 이 순서, 앞서 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페이지, 2페이지, 그러니까 1필터, 2필터 이렇게 나타나 있지, 사회 용인성 필터, 그리고 뭐 기술 적합성 필터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았거든요. 그 말인 즉슨 어떤 부지들이 필터를 통과하는 순서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지들마다. 그리고 부지 적합 기준을 결정하는 데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모호함, 명료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관료적 그런 공무원들의 그런 재량과 사회적인 신뢰, 그리고 해결로 생산의 찬반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어떤 태도, 그리고 뭐 앞서 또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술적인 불확실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알려졌던 합의들이 다 섞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고서에서 기술을 하듯 심층 지질학적 처분의 경험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섞여 왔어요.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뉴클리어 웨이스 테크니컬 리뷰 보드 이제 NWTRB는 과학계와 공학계 사이 그리고 사업 집행자와 규제자와의 국제적 합치에 동의를 하고 처분시설을 개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보호에 있어 강력한 수준과 지속기간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배경하에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요. 결론은 이제 네 가지 제안으로 나옵니다. 자, 일단 이 사회는 에너지 성에게 어떻게 조언을 하고 있냐면요. 심층 지질학적 처분 시설을 개발하는데 집중된 노력을 방해하는 그 어느 처분 전략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보고서에서 개발한 정보에 의하면 기술적 의무 사항을 준수할 때 이 사회는 정책 위반자가 새로운 부지 선정 과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고려해야 하는 네 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네 가지 나와 있죠. 이러한 권장사항들은 에너지성의 1984년 부지 선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할 부지 적합성 기준의 준비와 언제쯤 주가 대통령의 처분시설 부지 선정에 반대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에 대한 배경들이 보고서에 좀 더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질학적 다양성 때문에요. 부지 선정 과정에 앞서 단일 처분 구상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일 처분 구상을 한다는 것은 한 가지 기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암석 같으면은 딱 한 가지 암석만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핀란드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여 개에 걸쳐 놓여 있는 암석의 종류가 결정질암 그 하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떤 포괄적 기준은 새로운 부지 적합성 기준을 위해서 기초를 제공을 해야만 해요. 자, 포괄적 기준의 우수한 예가 뭐가 있냐면요. 에너지성의 1984년 부지선정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은 세계적인 관례와 비교해서 좀 일관적이며 기술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고서는 보고 있습니다. NWTRB는요. 그래서 에너지성의 2001 육하산 특성 부지 적합성 규제에 포함되는 다른 접근 방식은 확률론적 수익평가에 따른다고 나와 있어요.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유용성과 타당성에 대한 진행 중인 논란을 배제한다면 이를 이용해 부지들을 속가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기술적 의문이 남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확률론적 수익평가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이런 확률론적 수익평가에 대한 이제 이게 유효한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을 생각을 안 하게 되면은 무시하고 해버리면은 결국에 기술적 의문이 남는다는 거죠. 부지를 필터링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러한 접근법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은 어떤 부지 활동이라도 가장 초기 단계에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에너지성의 1984년 부지 선정 가이드라인이 장래, 그 포괄적 가이드라인이 장래의 부지 선정 과정을 구성할 어떤 새로운 규정을 만들 때 타당한 근거로 채택될 것을 권장합니다. 에너지성의 육가산에 대한 2001 규정과 같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활동 평가에 기반을 두는 부지 적합성 규제는 부지 선정의 초기 단계에서 타당한 근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1번에 정리가 되고요. 자, 2번. 에너지성은 두 번째 처분 시설의 예비 선정의 숫자를 드릴 때 지역들을 비교하려고 1984년 부지 선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모든 부지들은 결정지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포괄적 기준을 사용할 때 모함 특성 기준, 이 결정지람으로 다 이제 기준을 잡는 모함 특성 기준을 적용을 했으면은 복잡한 문제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개발은 이러한 상황들을 예측을 해야 합니다. 처분 개념 특성인 모함 특성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장래 에너지성의 에너지성 Department of Energy 기술적 기반을 단순화시키고 명료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984 부지 선정 가이드라인은 암염, 석염, 결정질암, 점토 또는 셰일 형태, 그리고 관련된 환경에서 고준위 방패물과 사용 횡렬료를 처분되는 데 사용되어 오는 지질 특성 구상, 앞서 말씀드렸던 철계 차벽을 포함한 이런 것들에 적용 가능한 모함 특성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모함 특성 기준. 포괄적인 기준 말고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좀 많이 흘러서요. 중간에 또 끊어서 좀 할게요. 재원 4번부터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